새벽부터 환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는데 무슨 짓이야? 간병이나 제대로 해! 천하의 무례한 윤민석 상무가 간병인 박서연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간병인이 응급 상황에서 떨어뜨린 목걸이를 본 제약회사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유진태우. 30년 전 사라진 여인의 이름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목걸이를 가진 간병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서울 중심부의 거대한 대학병원. 서연은 직원 출입구를 지나 복도를 걸었어요. 33살 간병인 5년차.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죠. 박서연 씨 402호 환자분 식사 도와드려야 해요. 503호 환자분 검사 가시는데 휠체어 필요하대요. 아, 그리고 중환자실 보호자분이 찾으셔서요. 간호사들이 연달아 말을 걸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손은 이미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전 8시 중환자실. 87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서연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아. 유진아.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계셨죠.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무의식 중에 만졌어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의료용 목걸이였는데 유진태호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오후 2시 일반병동 복도. 이봐요, 박서연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자 윤민석 상무가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환자분 이동은 제 업무가 아닌데요, 상무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업무를 따져? 시키는 대로 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참았죠.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민석은 차갑게 바라봤어요. 오후 5시 호스피스 병동. 말기 암 환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서연의 얼굴에 온기가 돌았어요. 이럴 때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서연 씨 덕분에 오늘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인데요. 저녁 7시 응급실 근처 복도. 탕. 갑자기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노인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서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응급처치였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목에 걸린 목걸이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죠. 5층 복도 저편. 윤태호 회장이 멈춰섰어요. 62살 제약회사 회장이자 이 병원의 이사장. 복도에 반짝이는 뭔가가 눈에 들어왔죠.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 그것을 집어든 순간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죠. 유진태호.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태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목걸이를 꽉 쥔 채 그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대학병원 옥상 젊은 의대생이던 시절. 간호사 유진과 마주 앉아 웃던 기억.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에 태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김 부장, 이 목걸이 주인을 찾아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밤 11시 간병인 휴게실. 서연은 목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목걸이가 사라졌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같은 시각 회장실. 태호는 목걸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유진. 당신이 살아있다면. 아니, 불가능했어요.
30년이나 지났는걸요? 하지만 이 목걸이는 분명 유진이 자신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목걸이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태호의 가슴 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어요. 3일 후 회장실. 김 부장이 서류 뭉치를 태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목걸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간병인 박서연 33세입니다. 33세. 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죠. 유진과 헤어진 지 30년. 만약 그때 유진이. 불가능해. 설마.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태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박서연. 어머니 박유진. 4년 전 사망.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 부장 DNA 검사를. 조용히 진행해. 목소리가 쉬어나왔죠.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식당. 서연은 고모 혜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혜리는 언니 유진을 빼닮았죠. 서연아, 잘 지내니? 네, 고모. 바쁘지만 괜찮아요. 혜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고모,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혜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내 엄마 생각이 나서.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4년 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 서연의 손을 꽉 쥐고 했던 마지막 말. 서연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던 순간이었죠. 서연아. 혜리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고모, 엄마는 왜 혼자 저를 키우셨을까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혜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죠. 서연아, 그건 말씀해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지. 왜요? 상황이 복잡했어. 그 사람 주변에 네가 있으면 위험했어. 언니는 널 지키고 싶었던 거야.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뒤틀렸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답답함이었죠. 일주일 후 회장실. 태호는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글자가 흐려져 보였죠. 친자 확률 99.99%. 박서연은 그의 딸이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유진. 당신이 혼자 다 짊어졌구나.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대학병원 옥상. 의대생이던 태호와 간호사 유진이 마주 앉아 있었죠. 유진아,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 반대는 내가 설득할게.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태호 씨, 안 돼요. 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미란이 나타났어요. 태호의 약혼자라고 소개된 여자. 그녀는 임신했다고 말했죠. 태호 오빠, 우리 아기예요. 태호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술에 취해 기억도 못하는 밤의 실수. 책임을 져야 했죠. 유진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정미란의 임신은 거짓이었고 나중에 낳은 아이도 태호의 친자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유진을 지키지 못했어. 태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서연은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어머니가 일했던 곳이었죠. 엄마, 여기서 일하실 때 행복하셨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태호가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방해한 건 아니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을 처음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아니에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유진을 닮았어요. 눈매, 미소 짓는 방식, 심지어 목소리까지.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박유진이었습니다.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다가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태호는 황급히 돌아서 떠났어요. 혼자 남은 서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어머니 이름을 듣고 오셨을까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피어올랐어요. 회장실로 돌아온 태호는 김 부장에게 말했어요. 서연이에게 다가가야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자 권익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간병인 대표로 서연을 지목하고. 태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딸을 되찾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죠. 30년의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유진이 지키려 했던 딸 서연을 이제는 자신이 지킬 차례였죠. 2주 후 병원 회의실. 환자 권익 개선 프로젝트 간병인 대표로 박서연 씨를 임명합니다. 김 부장의 발표에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간병인인데요. 당신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태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일까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회의실 뒤편. 민석이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턱을 괴고 앉은 그의 얼굴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재미있네.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과 태호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서연 씨, 간병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뭔가요? 환자분들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죠. 태호는 진지하게 메모했어요. 서연의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무너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봤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네 아버지야라고.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뺨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복도 모퉁이. 민석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뭐야, 저 분위기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버지가 저 간병인에게만 특별히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서실장. 민석이 자신의 비서를 불렀어요. 박서연이란 여자 조사에.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그날 밤 서연은 병원 지하 서류 보관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휴지통을 비우다가 우연히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신약 GX-47 임상시험 결과.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은 서류를 주워 읽었어요. 의학 용어는 잘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부작용 환자 5명.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0명. 숫자가 지워지고 다시 쓰여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조작된 거잖아?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죠. 이건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같은 시각 민석의 사무실.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박서연 33세. 어머니는 박유진 30년 전 이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민석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30년 전? 박유진? 뭔가 기억이 스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정밀환과 아버지가 싸우던 모습. 어머니가 울부짖던 이름. 박유진. 그 여자 때문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설마 저 간병인이? DNA 검사 기록 찾아봐. 회장님과 박서연 사이에 뭔가 있을 거야.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후 병원 카페테리아. 서연이 태호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민석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런 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을 힐끗 쳐다보는 눈빛에는 저기가 가득했죠. 민석아, 프로젝트 회의 중이야. 프로젝트요? 간병인 따위랑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따위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죠. 윤 상무님 말씀 조심하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 듣는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죠. 민석은 비웃었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간병인한테 왜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만하고 가거라. 혹시 이 여자가... 그만. 태호의 고함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석이 돌아서며 서연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서 서연은 섬뜩함을 느꼈죠. 저녁 서연의 집 앞. 민석이 보낸 사람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서연 씨 맞죠? 윤 상무님께서 전화래요. 조용히 병원 그만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누구든 우리 가족한테서 멀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협박이었어요. 서연의 몸이 굳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가방 속 서류가 생각났죠. 환자들을 위해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전해주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서류를 꺼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건 회장님께 전해야 해.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불안했어요. 민석의 협박도 두려웠고 무엇보다 태호 회장과의 이상한 감정도 혼란스러웠죠. 왜 그분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질까요? 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냥 착한 분이시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연결이 있다는 걸. 밤이 깊어갔어요. 서연과 태호 그리고 민석. 세 사람의 운명이 점점 더 깊이 얽혀가고 있었죠. 일주일 후 새벽 3시. 서연은 병원 지하 보관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켜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명 여기 있을 거야. 임상시험 파일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죠. 파일을 펼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났어요. 환자 5명 사망. 모두 신약 부작용이었어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단 한 명도 기록되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서류 곳곳에 찍힌 도장. 윤민석. 이게 다. 민석 씨가 손에 쥔 서류가 후들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경비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고 뒤쪽 비상구로 빠져나갔죠.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태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해요. 태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떨렸죠. 이게 사실인가? 제가 직접 찾은 거예요. 환자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태호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주먹을 쥐었죠. 민석이가 이런 짓을?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민석이 들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지,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민석아, 이게 뭐냐?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석의 눈이 흔들렸죠. 그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려고. 증거가 다 여기 있어. 서연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민석이 서연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박서연 씨. 아니, 윤서연이라고 불러야 하나?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 결과 봤어요. 당신이 아버지 친딸이라는 거. 30년 전 그 여자 딸이라는 거.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석아, 입 닥쳐.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죠. 웃기지 않아요? 간병인이 갑자기 회장 딸이 된다니. 아버지는 저버리고 저 여자 택하시려고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제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서연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느껴졌어요. 진실이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민석이 비웃었어요. 감동적인 상봉이네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민석아, 넌 횡령과 환자 사망 은폐로 처벌받을 거다.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처벌이요? 제가 왜요? 저는 아버지 아들인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정적이 흘렀어요.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뭐? 라고요? 태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죠. 넌 정미란과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30년 전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어. 민석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벽에 부딪혔죠.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서연은 그런 민석을 바라봤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도 피해자였죠.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 윤상무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민석은 손을 뿌리쳤죠. 내게 동정하지 마.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민석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죠.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과 태호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회장님. 아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태호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죠. 서연아, 미안해. 30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유진을,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태호가 서연을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이었죠. 이제 내가 지킬게. 약속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민석의 분노는 더 큰 폭풍을 부를 예정이었죠. 그날 저녁 고모 해리가 찾아왔어요. 서연아,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해리가 낡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어요. 언니가 남긴 편지야. 네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주라고 했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내 사랑하는 서연에게. 편지를 읽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이,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한 달 후 검찰청. 민석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윤상무님, 환자 사망 은폐에 대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은 초췌했죠. 횡령 혐의, 임상시험 조작, 환자 사망 은폐.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형량은 최소 10년이었죠. 서연은 TV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죠. 불쌍한 사람. 태호가 옆에 다가왔어요.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아빠. 하지만 민석 씨도 피해자잖아요. 거짓말 속에서 자란 사람.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같은 시각 구치소 면회실. 정미란이 유리창 너머 민석을 바라봤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죠. 민석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네가 사랑받길 바랐는데. 사랑이요? 거짓 위에 세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석이 일어섰어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다신 오지 마세요. 전 이제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일주일 후 병원 대강당. 태호가 단상에 섰어요. 수백 명의 기자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 딸 윤서연을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왔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죠. 태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박유진. 그리고 제 딸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제 딸 서연은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돌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서연은 눈부심에 눈을 가늘게 떴죠. 앞으로 서연은 병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환자 권익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난 후 서연은 조용한 복도를 걸었어요. 여전히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벗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 씨. 동료 간병인들이 달려왔어요. 축하해요. 근데 우리랑 계속 같이 일할 거예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전 간병인이에요. 앞으로도요. 하지만 이제 회장님 딸인데 그건 제 정체성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전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싶어요. 동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서연을 꼭 안았죠. 한 달 후 공원 묘지. 서연과 태호가 나란히 섰어요. 유진의 묘비 앞이었죠. 엄마, 아빠 모시고 왔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태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30년이나 혼자 힘들었지. 목소리가 메었어요. 하지만 고마워.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서연이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너희 둘이 함께니까. 6개월 후 병원 로비. 거대한 현판이 걸렸어요. 박유진 환자권 익재단. 서연이 현판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벅찼죠. 엄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태호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럼. 유진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재단 개소식이 열렸어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왔죠.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재단은 제 어머니 박유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저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어려운 환자분들을 도울 거예요. 의료비 지원, 간병 서비스, 심리 상담까지.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무도 혼자 아프지 않게. 그게 제 꿈이에요.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녁 병원 옥상. 서연이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어머니가 서 있던 그 자리였죠. 태호가 다가왔어요. 뭘 생각해? 엄마요. 여기서 아빠를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곳에서 유진이가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건네줬지. 태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 후회해요? 엄마와 헤어진 거.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이제 안 해. 대신 앞으로 잘할 거야. 너와 함께. 서연이 태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를 찾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30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유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사랑은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죠.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진이었어요. 미소 지으며 축복하고 있었죠. 잘했어, 내 딸. 그리고 고마워, 태호. 새로운 시작이었어요.